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아스와 케베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했네. 자네가 두 가지 증명,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다는 논증과 우리가 앞서 인정한 바 있는 또 하나의 논증, 즉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은 것에서 태어난다는 논증. 두 가지 논증을 합쳐본다면 알 수 있을 걸세. 만일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며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오직 죽음과 죽은 자에게서만 태어날 수 있다면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자네가 바라는 증명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네. 나는 아직도 자네와 심리아스는 이 논의를 더 증명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생각하네. 자네들은 어린애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바람이 영혼을 정말로 날려버리고 흩뜨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네. 특히 사람이 심한 폭풍우 속에서 죽거나 하늘이 맑지 못할 때 죽는다면 그럴 것이라고. 케베스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애가 있어서 이 어린애에게는 죽음은 유령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애가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마법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버릴 때까지 매일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도록 하세. 그런데 당신이 떠나버리고 나면 어디서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줄 훌륭한 마법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케베스, 그리스는 넓은 곳이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온 종족도 적지 않아. 이러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훌륭한 마법사를 찾게 먼 곳까지 가서 널리 수고나 돈을 아끼지 말고 돈을 쓰는데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찾아봐야 하네. 자네들도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괜찮다면 아까 중단했던 논점으로 되도록 하기로 합시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 그보다 좋은 일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는 흩어져 버리는 것이 영혼의 본질인지 아닌지 탐구해야 할 거야.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희망을 품을 것인지 또는 두려워할 것인지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서 밝혀질 거야. 그렇군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합물이나 합성물은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분해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합성되지 않은 것은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은 분해될 수 없을 거야.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성되지 않은 것은 항상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반면 합성된 것은 항상 변하고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거야.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논하던 대로 되도록 하기로 하세. 우리가 대화 과정에서 실제 또는 참된 실제, 같음의 본질이든 아름다움의 본질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의 본질이든 참된 존재라고 정의한 관념 또는 본질은 어떠한 본질인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때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 본질인가? 또는 그것은 각기 항상 그대로 있으며 항상 동일하고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불변의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어느 때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본질인가? 소크라테스, 그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 옷, 기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똑같다든가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한가 또는 정반대인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나 상호간에 있어서나 거의 언제나 변하고 거의 언제나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고자입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러한 것들은 만지고 보고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지만 불변의 것들은 오직 정신을 통해서만 파악하지 않나. 불변의 것들은 형태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류의 존재, 즉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죠. 보이는 것은 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을 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인간의 한 부분은 육체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영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깝고 어떤 것을 더 닮았는가? 물론 보이는 것에 가깝지요. 이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눈에 그 형태가 보인다 또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네,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네. 그러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가깝고 육체는 보이는 곳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해오지 않았는가? 영혼이 육체를 지각의 도구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지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어떤 감각을 사용할 때 육체를 통해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 지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야. 영혼도 육체에 의해 가변적인 영역으로 이끌려가 방황하고 혼미에 빠진다고 말해오지 않았는가 말일세. 세계가 영혼을 속박해서 영혼은 변화에 접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반성할 때 영혼은 다른 세계, 즉 순수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으로서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허용을 받고 방해를 받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살게 되네. 이렇게 되면 영혼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과 사귐으로써 영혼은 불변의 것이 되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논한 것과 지금 논한 것에서 추리한다면 영혼은 어느 것에 더 가깝고 어느 것을 더 닮았는가?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해온 논의를 경청한 사람은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에 무한히 가깝다는 의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둔한 사람까지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변하는 것에 더 가까운가? 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세. 즉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영혼은 지배하고 다스리며 육체는 복종하고 섬길 것을 자연히 명한다네. 그런데 이 두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이 신적인 것을 닮았는가? 신적인 것은 본성상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며 죽어야 할 것은 지배받고 예속되는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느 것을 닮았는가? 영혼은 신적인 것을, 육체는 죽어야 할 것을 닮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케베스,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이 결론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즉 영혼은 신적인 것에 매우 흡사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인 것이고 단일한 형태를 갖고 분해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육체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사멸해야 하고 예지적인 것이 아니며 많은 형태를 가졌고 분해되며 변화하는 것이네. 진이하는 케베스,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체는 재빨리 분해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혼은 거의 또는 전적으로 분해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네는 이런 사실도 알고 있을 테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육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부분, 즉 눈에 보이는 세계에 놓여 있고 시체라고 불리며 본성적으로 분해되고 부패하고 소멸하는 것은 임종 당시의 육체적 조건이 좋고 그 해의 계절이 유리하면 즉시 분해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얼마 동안, 아니 심지어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하는 것처럼 육체를 수축시키고 향유를 바르면 육체는 거의 영구히 보존될 수도 있네. 그리고 썩는다 하더라도 뼈나 인대처럼 사실상 파괴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순수하고 고상한 참된 저승으로 가며 선하고 현명한 신에게로 가게 되는데, 신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영혼도 곧 그리로 가게 될 거라네. 이러한 것이 영혼의 본성이요 기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영혼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자마자 바람에 날려버리고 파괴될 것인가? 진야는 심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네. 오히려 육체를 떠날 때 순수하며 일생 동안 자발적으로 육체와 관계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이러한 관계를 피하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영혼, 그리고 이러한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영구히 연습해온 영혼은 따라서 사실상 항상 죽음을 연습해오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은 참된 철학도 이거니와 철학은 바로 죽음의 연습이 아니던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의 영혼은 무형의 세계, 곧 신적이며 불멸이고 이성인 세계로 떠나가고 그 세계에 닿으면 영혼은 더 없는 행복을 얻게 되어 인간의 과오와 어리석음, 두려움과 거친 정열,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의 악에서 풀려나고 비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신과 함께 사는 거야. 그렇지 않는가, 케베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럽혀진 영혼, 떠날 때 순수하지 못한 영혼, 항상 육체의 벗이고 노예이며 육체와 육체의 욕망 및 쾌락을 사랑하고 매혹당한 영혼,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만지고 보고 맛보는 등 이러한 유격에 이용할 수 있는 육체적 형태로서만 존재한다고 믿게 된 영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오직 철학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성적 원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온 영혼, 자네는 이러한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늘 육체에 관계하고 육체를 돌봄으로써 마침내 육체적인 것이 그 본성에 섞이게 되어 육체적인 것에 속박당하고 말 거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나의 친구여, 이 육체적인 요소는 무겁고 둔하며 세속적인 것이고 영혼을 내리눌러서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시각적 요소야. 이러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저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이 영혼은 무덤가를 배회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덤 근처에서는 영혼의 유령 같은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은 떠날 때 순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물론 그렇지, 케베스. 이러한 영혼은 좋은 영혼이 아니라 나쁜 영혼임에 틀림이 없어. 이러한 영혼은 기왕의 악한 생활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한 나머지 결국은 다른 육체에 갇히게 될 때까지 이 영혼은 방황을 멈추지 않게 되네. 그리고 전생에서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감옥을 다시 찾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네. 어떤 성질이지요, 소크라테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식을 탐내고 방탕하고 술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낙이나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된다는 거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한 의견은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나 독재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이나 독설이나 술괴가 되는 거야. 그 밖의 다른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 그러한 성질이라면 의심의 여지도 없지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그 몇 가지 성질이나 경향에 따라서 각기 알맞은 것을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테지.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제와 정의라고 불리며 철학이나 이성 없이도 습관으로 획득되는 국민의 사회적 덕을 실천해온 사람들이야. 왜 그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들은 꿀벌이나 장수말벌이나 개미처럼 그들 자신과 비슷한 온화하고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으며 올바르고 절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철학을 연구하지 않은 까닭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오직 애지자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받네. 그리고 심리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철학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든 육체적 정욕을 삼가하고 극복하며 그것에 빠지지 않는 이유일세.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해지거나 가족이 파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또한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나쁜 행위 때문에 불명예나 악평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야. 소크라테스, 그것은 참된 철학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군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일세. 그러므로 육체를 돌보고 키우는 데만 골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돌봐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과 작별을 하는 거야. 그들은 장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철학이 그들을 정화하고 악에서 해방하면 그들은 철학의 영향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철학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돌아서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육체에 속박되고 갇혀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철학이 그의 영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자기 자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네. 영혼은 온갖 무지의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유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박하는 공범자가 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영혼의 본래 상태였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말한 바 있고 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철학은 영혼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고 영혼을 받아들여 점잖게 달래고 눈과 귀와 다른 감각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해 줌으로써 또한 이러한 감각들에서 물러나고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이러한 감각의 사용을 삼가며 영혼을 집중시키고 가다듬도록 설득함으로써 영혼 자체와 순수한 존재에 대한 영혼 자신이 순수한 파악만을 신뢰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영혼에 이르고 수시로 변화하게 마련인 것은 무엇이든 믿지 말도록 권고함으로써 영혼을 해방하려고 노력하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이 스스로의 본성을 통해 보는 것은 예지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참된 철학자의 영혼은 이러한 해방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가능한 한 쾌락과 욕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인간이 큰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욕망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에서 해를 입는데 그것은 예컨대 유욕 때문에 희생된 건강이나 재산의 상실 따위처럼 예상할 수 있는 해악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해악, 가장 크고 나쁜 해악이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악이야. 소크라테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케베스는 물었습니다.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가장 강렬할 때 어느 누구의 영혼이나 이 강렬한 감정의 대상을 가장 명백하고 가장 참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해악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대상들은 가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그렇군요.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 의해 가장 심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어째서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쾌락과 고통은 영혼이 육체와 비슷해질 때까지, 그리고 영혼이 육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믿을 때까지 영혼을 육체에 못 박고 속박해 두는 일종의 모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육체와 뜻을 같이 하고 동일한 기쁨을 즐김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똑같은 습관과 기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영혼이 저승으로 떠날 때 순수할 수 없는 일이니 언제나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 영혼은 다른 육체 속에 가라앉아 거기서 싹이 트고 성장하며 따라서 신적이며 순수하고 단순한 것과는 사귀지 못하는 거야.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케베스, 이것이 참된 애지자가 절제 있고 용감한 까닭이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야. 확실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지. 철학자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추리할 거야. 철학은 영혼을 해방하지만 영혼이 해방되면 다시금 영혼을 쾌락과 고통의 속박에 내맡기기 위해 해방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마치 페넬로페가 낮에 짠 옷을 밤이 되면 다시 풀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겠지. 오히려 철학자의 영혼은 격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에 따르며 의견의 대상이 아닌 참되고 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영향을 취하면서 영혼의 관조 안에서만 살 거야. 따라서 이 영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살려고 노력하고 죽은 다음에는 자기와 동질적인 것, 즉 자기와 비슷한 곳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간의 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게 되네. 심미아스와 케베스, 이렇게 양육되고 이러한 추구를 해온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려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게. 소크라테스가 말을 마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케베스와 심미아스만이 서로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없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따지는 사람이 이 문제를 따져보면 아직도 의심스러운 점, 공격할 점이 남아있기 때문일세. 자네들이 다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나는 더 할 말이 없지만 만일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게. 자네들에게 더 좋은 이론이 있다면 이를 듣기로 하세. 만일 내가 소용이 된다면 나는 즐겨 도움이 되겠네.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마음에는 여러 의문이 일어나서 대답을 듣고 싶은 점을 질문하라고 서로 권하고 또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조르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닐까 해서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 심미아스, 무슨 말을 하나? 만일 내가 지금 내 생애의 어느 때보다도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자네들에게까지도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현재의 상태를 불운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게 만들 수는 없을 거야. 자네들은 내가 백조보다도 못한 예언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백조들은 일생 동안 노래하며 지내지만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주인인 신에게로 바야흐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즐거워서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새든 나이팅게일이나 제비나 후투티까지도 춥거나 배고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백조는 최후가 온 것을 슬퍼해서 운다고 헐뜯는 주장을 하는 거야. 새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새들이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백조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백조는 아폴론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예언의 재능을 받았고 저 세상에 있을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백조들은 죽음의 날이 오면 다른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역시 아폴론 신에게 바쳐진 종이며 백조의 동료임을 믿고 또한 나의 주인한테서 백조에 뒤지지 않는 예언의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조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하네. 따라서 이것만이 자네들이 반대하는 점이라면 염려하지 말게. 그러니 말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10일 위원들이 허락하는 동안에 말하게.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나는 나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말하고 케베스는 케베스대로 자기의 의문점을 말하기로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확실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하면 당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온갖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사람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룰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거나 배우든가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면 인간이 생각해낸 이론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이론을 받아들여 이 이론을 인생을 항해하는 뗏목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를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해줄 신의 조언을 얻지 못하면 위험이 없지 않으리라는 점을 나도 인정하지만요. 이제 당신이 요구한 대로 거리낌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후에 왜 그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는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 문제를 나 혼자 생각해봐도 그렇고 케베스와 의견을 나누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한 논의는 아무래도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친구여, 자네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 한 논의가 불충분한지 알고 싶군.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화성과 하프에 동일한 이론을 적용한다면 그는 화성이 잘 이루어진 하프의 경우엔 화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체적인 것이며 완전하고 신적인 것인 반면
하프와 그 줄은 물질이며 물체적인 것이고 합성된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고 소멸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프를 부수거나 줄을 끊어서 잘라버렸을 때 위에서 말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리에 따라 화성은 살아있으며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멸되어 버리는 줄 없는 하프가 끊어진 줄은 남아있고 하늘에 속해서 불멸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이러한 것에 속해 있는 화성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보다 앞서서 사라져 버린다고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할 겁니다. 화성은 아직도 어디엔가 있어야만 하고 나무 조각이나 줄은 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썩어버리겠지요. 소크라테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당신에게도 떠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육체는 열기와 냉기, 습기와 건조 등의 요소들이 하프의 줄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때 영혼은 좋아.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알맞은 균형을 갖고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육체의 줄이 질병이나 기타 상해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질 때 비록 가장 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혼은 음악이나 다른 예술작품의 조화처럼 물론 즉시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물질적 잔재는 썩어 없어지거나 태워버릴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영혼은 육체의 여러 요소의 조화이므로 이른바 죽음이 닥치면 제일 먼저 소멸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늘 그러하듯이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심리아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왜 자네들 가운데서 나보다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가? 나에 대한 그의 공격은 강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세. 그러나 아마도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케베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군. 그리고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장을 견지해야 할 거야. 다시 말을 이어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케베스, 자네를 괴롭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주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말하기로 하지요.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아직도 앞서 말한 반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나의 느낌입니다. 육체의 형태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영혼이 존재했다는 점은 매우 확실하며 감히 말한다면 매우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죽은 후의 영혼의 존재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대 의견은 심리아스의 반대 의견과는 다릅니다. 나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영혼은 육체를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내가 말하겠지요.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더 약한 것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은 더 지속적인 것이 동일한 기간 동안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고. 그러면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나도 반대 의견을 비유로서 말하겠는데 내 반대 의견에 중요한 점이 있는지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비유는 늙은 직조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조공은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틀림없이 살아있어. 보라, 저기에 그가 손수 짜서 입었던 상의가 조금도 썩지 않고 안전하게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더 오래 존속하는지 또는 입어서 낡은 옷이 더 오래 존속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더 오래 존속한다는 대답을 얻으면
그는 덜 지속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인간이 존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미아스, 자네의 논평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넌센스를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기 때문이야. 앞에 말한 직조공은 많은 상의를 지어서 입었으므로 그가 지은 몇 개의 상의보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하겠지만 마지막에 지은 옷만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게 되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상의보다 더 하찮고 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닐세. 그런데 육체와 영혼의 관계도 동일한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영혼은 전속하며 육체는 영혼에 비해 가고 단명한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닐 걸세. 그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영혼은, 특히 인간이 오랫동안 산다면 많은 육체를 달아서 못 잊게 될 때까지 잊는다고 논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는 소모되고 소멸되지만 영혼은 항상 다른 옷을 짜서 낡은 것을 보충한다는 걸세. 그러나 물론 영혼이 죽으면 영혼은 마지막으로 짠 옷을 입고 있게 마련이고 이 옷은 영혼보다 오래 남게 되지.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결국 육체는 본래의 취약성을 드러내서 재빨리 썩어서 없어지게 되네. 그러므로 나는 힘이 월등하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이론을 믿지 않네. 자네 이상으로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어떤 영혼은 살아남아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다시 태어났다 다시 죽을 것이며 영혼에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견뎌낼 만한 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영혼이 거듭해서 태어나는 일에 지쳐서 결국은 거듭되는 죽음 하나에 굴복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 그리고 이러한 죽음, 다시 말하면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 육체의 붕괴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우리는 누구든 이러한 붕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만일 그렇다면 영혼이 전적으로 불멸이며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죽음을 맞이하여 태어난 사람은 오직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진 데 지나지 않네. 그러나 영혼의 불멸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바야흐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육체가 분해되었을 때 영혼도 역시 완전히 소멸할 것을 항상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네. 후에 서로 한 말입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까지 이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론에 대해서도 혼란과 불신이 야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거나 또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파이돈, 저도 동감입니다.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그렇다면 어떤 이론도 다시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동일한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론보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놀라운 매력을 느끼고 있던 이론이며 이 이론이 언급되었을 때 나는 즉시 나의 원래 신념으로 되돌아갔어요. 따라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다른 이론을 찾아내야겠어요. 제발 소크라테스가 그 후 이 토론을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 말해 주시오. 그도 당신이 말한 불쾌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공격에 대처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강력한 답변을 했는지 또는 불충분한 답변을 했는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 후 일을 말해 주시오. 에케크라테스, 나는 자주 소크라테스에게 경탄했습니다만 이때처럼 경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우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온화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고, 다음에는 지금까지 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 상처를 쉽게 고쳐준 점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패배에서 달아난 군대를 정돈시켜 그와 함께 논쟁의 전선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는 장군 같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마침 그의 오른쪽 가까운 곳에 있는 걸상에 앉아 있었고, 그는 침상에 앉아 있었는데 침상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머리카락을 목에 눌러 붙였어요. 그는 나의 머리카락을 갖고 장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바이돈, 내일이면 자네의 이 고운 머리카락을 자르겠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그렇게 되겠지요. 자네가 내 충고를 듣는다면 자르지 않아도 될 걸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말해온 이론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자네와 나는 둘 다 머리를 깎아야 할 것세. 그리고 만일 내가 자네라면 또 이 이론이 나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신미아스와 케베스에 대해 나의 논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아르고스 사람들처럼 다시 싸움을 벌여 내가 신미아스와 케베스를 패배시킬 때까지는 머리를 기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네.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조차도 두 사람과 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게. 해가 질 때까지는 내가 자네의 이올라우스가 되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올라우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올라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부르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우선 위험을 피하도록 조심하세. 어떠한 성질의 위험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세. 인간에게 이보다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같은 원인에서 생기는 거야. 즉 세상에 대한 무지야.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무경험에서 오는 지나친 자신에서 생기지. 자네가 어떤 사람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진실하고 건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가 거짓투성이이고 악한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세.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일을 겪으면 특히 가장 믿고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한테서 당하고 이 친구들과 자주 다툴 때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인간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게 되네. 자네도 이러한 성격상의 특색을 알고 있을 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경험이 있다면 이 경우의 진실한 상태, 즉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중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야.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하는 말과 마찬가지야. 키가 아주 큰 사람이나 아주 작은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네. 그리고 이것은 크고 작은 것, 빠르고 느린 것,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검은 것과 흰 것 등 모든 극단적인 것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야. 자네가 인간이나 개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예로 들더라도 극단적인 것은 드물고 그 중간이 많아. 자네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악이 경쟁을 벌인다면 가장 나쁜 것은 극소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럴 거야. 이 점에서는 이론은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자네 말에 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는 다른 말을 한 셈이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비교할 수 있네. 대화술에 대한 기술이 없는 단순한 사람이 어떤 이론이 옳다고 믿었다가 후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거짓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여러 번 이러한 경우를 겪을 때 그는 더는 믿을 것이 없게 되고, 자네도 알다시피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야말로 인류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되네. 그들만이 모든 이론이나 또는 사실상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에우리포스의 조류처럼 끊임없는 성수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옳은 말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파이돈, 그런데 진리나 확실성이나 지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옳다고 여겼으나 후에는 거짓임이 밝혀진 어떤 이론에 부딪혔다고 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지능의 결핍을 탓하지 않고 괴로운 나머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론 전반에 기꺼이 책임을 돌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이론을 미워하고 욕하고 실제에 관한 진리와 지식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영혼이 모든 이론에는 건강도 건전성도 없다는 사상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건전성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 남자답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걸세. 자네와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은 미래의 생활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은 죽음에 대비해서 말했지. 이 순간 나는 철학자의 침착성을 갖지 못한 것 같아 하는 말일세. 오히려 일반 대중처럼 나는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논쟁을 할 때 문제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은 개의치 않고 오직 듣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확신시키고자 애를 쓰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와 나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네. 즉 그는 청중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도록 애를 쓰는데 반해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네. 나에게 있어서 청중을 설득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론을 통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하세. 내 말이 옳다면 나는 진리를 설득해서 좋은 일을 하는 셈이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나는 애통함으로써 친구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고 또 나의 무지는 지속되지 않고 나와 함께 죽을 것이므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거야. 시미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나의 심경이네. 그리고 나는 자네들에게 진리만을 생각하고 소크라테스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하겠네. 내가 자네들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되면 나에게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정 때문에 자네들과 나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벌처럼 나의 가시를 자네들에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 기울여 반대해주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세. 우선 내가 자네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나 보기로 하세. 내 기억이 옳다면 시미아스는 비록 영혼이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조화의 형태로 있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네. 한편 케베스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지속적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여러 육체들을 입어서 낡게 만든 다음에는 영혼 자신이 소멸하고 뒤에 마지막 육체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죽음이며 육체 속에서는 항상 파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네. 신미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우리가 고찰해야 할 문제점들이 아닌가. 신미아스와 케베스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들은 앞서의 이론 전체를 부인하는가 또는 일부만을 부인하는가?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일부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상기이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혼은 육체에 갇히기 전에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케베스는 지금까지 한 논의의 이 부분에서는 놀라운 감명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미아스도 동의했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베에서 온 친구여, 자네가 아직도 조화는 합성된 것이며 영혼은 육체에 매어진 여러 줄로 이루어진 조화라고 주장한다면 자네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자네는 조화는 조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앞서서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네가 한편으로 영혼은 인간의 형태나 육체를 취하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영혼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지 못하고 있나? 조화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오히려 하프와 줄과 소리가 부조화의 상태로 먼저 존재하고 그 후 마지막으로 조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조화가 제일 먼저 소멸되네. 그런데 영혼을 조화로 보는 사상과 앞서 말한 사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일치할 수 없군요. 라고 신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주제로 하는 논의에도 분명히 조화가 있어야겠네. 신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기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주장, 이 두 주장에는 조화가 없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려는가? 신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두 주장 중 전자를 나는 훨씬 더 굳게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는 후자보다는 충분히 논증되었고 후자는 전혀 논증되지 않았으며 다만 개연적이고 그럴듯한 근거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믿기는 합니다만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논의는 사기꾼이 하는 것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를 사용하는 경우 기하학에 있어서나 다른 일에 있어서나 기만당하기 쉽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상기에 대한 이론은 내 관점에서 본다면 믿을 만한 근거 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영혼에는 존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질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하건대 이러한 결론을 충분한 근거 위에서 올바르게 받아들였으므로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다른 결론을 논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신미아스,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해 보겠네. 조화나 그 밖의 다른 합성물이 그것을 구성한 요소들의 상태와 다른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구성 요소들이 하는 일이나 당하는 일 외의 일을 하거나 당할 수는 없겠지. 신미아스는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말해서 조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끌지는 못하고 오직 추정할 뿐이야. 신미아스는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화는 그것을 구성한 부분들의 반대되는 움직임이나 소리나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야.
심리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모든 조화의 본성은 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심리아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내 말은 조화에는 정도의 차가 있다는 뜻이야. 곧 가능한 한도에 따라 더 참되고 더 충분하게 조화될 때는 더 좋은 조화, 더 완전에 가까운 조화가 있게 되고 덜 참되고 불충분하게 조화될 때는 더 못한 조화, 더 완전에 가깝지 못한 조화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에도 정도의 차가 있는가?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보다 최소한 더 영혼답다거나 덜 영혼답다든가 또는 더 완전에 가깝다거나 완전에 가깝지 않다든가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두 가지 영혼이 있어서 하나는 이성과 덕을 갖고 있어서 선하고 또 하나는 우매하고 부도덕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옳은 말일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영혼 속에 덕과 악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그들은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조화와 또 하나의 다른 부조화가 있으며 유덕한 영혼은 조화되어 있고 그 자체가 조화이면서도 그 안에 또 하나의 조화를 갖고 있고 사악한 영혼은 부조화이며 그 안에는 조화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시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군요. 그러나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영혼을 다른 영혼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네. 이와 마찬가지로 조화에 대해서도 더 좋은 조화라든가 덜 좋은 조화라든가 또는 더 완전에 가까운 조화라든가 더 완전에 가깝지 못한 조화라든가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화나 덜 좋은 조화가 없다는 것은 더 잘 조화되었다든가 더 나쁘게 조화되었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조화도 덜 좋은 조화도 없다는 것은 더 많은 조화나 더 적은 조화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동등한 조화만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네, 동등한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보다 절대적으로 더 영혼답다든가 또는 덜 영혼답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잘 또는 더 나쁘게 조화되었다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조화도 조화와 마찬가지로 더하고 덜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조화나 부조화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만일 악은 부조화이고 덕은 조화라면 어떤 영혼이 더 많은 악을 갖는다든가 더 많은 덕을 갖는 일도 없겠지. 더 많이 갖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심미아스, 영혼이 조화라면 영혼은 결코 악할 수는 없을 걸세. 왜냐하면 조화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조화이므로 부조화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영혼다운 영혼도 악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논해온 것이 옳다면 어떻게 영혼이 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혼이 그 본성으로 보아 동등한 영혼이라면 모든 생물의 영혼은 한결같이 선하겠지. 옳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라고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러한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온 귀결이기 때문에 하는 말일세.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영혼, 특히 현명한 영혼 외에 다른 지배자가 있는가? 자네는 영혼 외의 것을 알고 있나? 천만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의 정념에 따르는가? 또는 영혼은 육체의 정념과는 다른 것인가?
예를 들면 육체가 덥고 목마를 경우 영혼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않는가? 또 육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은 영혼이 육체에 반대하는 수많은 예 중 하나에 지나지 않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혼은 조화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줄들의 긴장, 이완, 진동 및 기타의 상태와 어긋나는 선율을 낼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한 바 있네. 영혼은 오직 추정할 뿐 이 줄들을 주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심메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혼이 정반대의 일, 즉 영혼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요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일생을 통해 거의 언제나 이러한 요소들에 반대하고 강제하며 때로는 의술이나 훈련에 의해 난폭하게 고통을 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다루기도 하네. 마치 아주 다른 것을 대하듯이 때로는 욕망, 정욕, 공포를 위협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가슴을 치며 자기 마음을 꾸짖었다. 참고 견디어라 나의 마음아. 훨씬 더 심한 일도 참고 견뎌오지 않았는가. 호메로스가 영혼은 육체의 정림에 의해 이끌릴 수 있는 조화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시를 썼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오히려 영혼 자신은 육체의 정념을 이끌고 지배하며 어떠한 조화보다도 훨씬 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네, 소크라테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여,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은 조화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네. 우리는 신성한 시인 호메로스의 말과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이 해온 말과 어긋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네.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테베의 여신인 하르모니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하기로 하세. 여신은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졌으니까. 그러나 케베스, 여신의 남편인 카드모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달랠 수 있을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카드모스를 달래는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르모니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논파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심리아스가 그의 문제점을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런데도 당신이 첫 번째 공격을 가하자 그의 이론이 더는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카드모스라고 부른 다른 이론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겠지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의 착한 친구여, 뽐내지 말기로 하세. 어떤 악령의 눈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들을 전복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일은 신에게 맡겨놓는 게 좋을 거야. 하여튼 나는 호메로스의 영웅들처럼 바짝 다가가서 자네가 말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네. 자네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며 불멸임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여 태어난 철학자가 자기는 다른 생활을 해온 사람보다는 저승에서 더 잘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영혼의 불멸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지 헛되고 어리석은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영혼의 힘과 신성이 논증되고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필연적인 귀결로서 영혼의 불멸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자네는 말하고 있네. 영혼이 오래 살아온 것이며 탄생 전의 상태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영혼이 불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영혼이 인간의 형태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종의 질병으로서 해체가 시작된 것이며 삶의 고난이 끝나면 결국 이른바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자네의 말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 속에 오직 한 번 들어왔느냐 또는 여러 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두려움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이지, 영혼의 불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영혼의 불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네. 케베스, 이것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자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네. 한 가지 문제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자네가 한 말을 되풀이한 것일세. 보탤 것이나 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입니다.